역사상 가장 똑똑했지만 또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질문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밤하늘을 그냥 올려다 봤을 뿐인데 그게 한 사람을 목숨 건 싸움으로 몰고 갈 수 있었을까요? 갈릴레오 이야기의 핵심, 그 모든 갈등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 싸움의 판이 처음부터 얼마나 컸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시죠. 자, 그럼 먼저 어떻게 한 사람이 기존의 질서를 뒤흔드는 반역자로 태어나게 됐는지 그의 어린 시절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갈릴레오의 여정. 이게 처음부터 거창한 망원경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모든 걸 의심하는 그 마음, 그리고 남들과는 세상을 다르게 보는 그 눈에서 시작됐죠. 여기 타임라인을 보면 좀 엿볼 수 있는데요. 재미있는 건 미켈란젤로가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 태어났다는 거예요. 마치 예술의 시대가 가고 이제 과학의 시대가 온다는 걸 상징하는 것처럼 말이죠. 처음에는 아버지 등살에 못 이겨서 돈 잘 버는 의사가 되려고 의학을 공부했지만 그의 진짜 열정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던 거죠. 바로 숫자와 우주의 원리,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별명, 싸움꾼. 이게 갈릴레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딱 보여주는 말이죠. 젊은 시절부터 그는 거인에게 맞서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거인이 누구였냐? 무려 2000년 동안 학문의 세계를 지배해온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는 그냥 그렇더라 하는 지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바로 이 반항적인 기질이 평생 그를 힘들게도 했지만 또 동시에 그를 위대하게 만든 원동력이 됐습니다. 갈릴레오의 방식은 진짜 달랐어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고리타분한 철학 논쟁이나 벌이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도록 직접 보여줬죠. 바로 이 유명한 피사의 사탑 실험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힌 건 이 다음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를 보세요. 그의 동료 교수들은 눈앞에서 똑똑히 벌어지는 이 명백한 증거보다 수천 년 된 낡은 책에 적힌 글을 더 믿었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실을 눈앞에 들이밀어도 고개를 돌려버리는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 갈릴레오가 느꼈을 그 분노와 좌절감을요. 자, 이제 인류의 우주관을, 아니 세상을 보는 눈 자체를 영원히 바꿔버린 그 발명품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 중요한 건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발명한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네덜란드에서 만든 스파이글래스라는 물건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걸 역으로 설계해서 성능을 어마어마하게 개선한 거죠. 하지만 진짜 천재성은 그 도구를 밤하늘로 향했다는 데 있습니다. 남들이 멀리 있는 배나 쳐다볼 때 그는 우주의 비밀을 들여다볼 생각을 한 겁니다. 바로 이 발상의 전환이 모든 걸 바꿨죠. 이 발견들, 그냥 하나하나가 놀라운 사실이 나열이 아니에요. 이건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던 세계관의 기둥을 하나씩 아주 강력하게 내리치는 망치질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 하늘에 떠있는 완벽한 구체라고 믿었던 달이 사실은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지구처럼 울퉁불퉁한 산으로 뒤덮여 있다면 천상과 지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그 생각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또 모든 것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목성 주변을 맴도는 위성들이 발견됐다? 그럼 이제 그 우주관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하늘에 뭐가 있냐의 문제를 넘어서 신과 인간의 위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정말 위험한 발견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목성의 위성들. 이게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자신의 후원자 가문 이름을 따서 메디치의 별이라고 이름까지 붙여줬는데요. 이게 왜 중요했냐면 지구 말고 다른 행성을 중심으로 도는 천체가 있다는 걸 눈으로 똑똑히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태양계 말고 또 다른 미니 태양계를 발견한 셈이죠. 이제 우주의 유일한 중심이라는 지구의 특별한 지위는 그야말로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갈릴레오의 발견은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몇 개 추가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기존의 사고방식 전체에 대한 말 그대로 선전포고였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 싸움의 핵심이 이 표에 다 나와 있어요. 2000년 동안 굳건했던 지구 중심의 우주관, 즉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와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 중심의 코페르니쿠스 체계, 이 둘의 정면 충돌이었죠. 한쪽은 수천 년의 전통과 종교적 믿음을 등에 업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차가운 수학적 계산과 이제 막 손에 쥔 망원경이라는 강력한 증거를 들고 있었습니다. 싸움은 점점 더 감정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갈릴레오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그냥 나는 그 이론에 동의하지 않아. 이 수준이 아니었어요. 여기 쓰여 있듯이 그들은 격분했습니다.
특히 볼로냐의 마기니 교수처럼 평생 아리스토텔레스를 연구하며 명성을 쌓아온 학자들에게 갈릴레오는 진리를 탐구하는 동료가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밥그릇, 평생의 권위와 명성을 송두리째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이단아로 보였던 거죠. 갈릴레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율리우스 리브리 같은 교수는 망원경으로 직접 보라는데도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해요. 왜냐? 아리스토텔레스 책이 안 나오니까 그런 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정말 답답했겠죠. 이 인용문은 당시 동료 과학자였던 케플러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인데 진실 앞에서 눈과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갈릴레오의 그 깊은 실망과 분노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과학적인 논쟁으로는 더 이상 갈릴레오를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그의 적들은 이제 아주 비겁하고도 치명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바로 싸움의 무대를 과학에서 종교로 옮겨버린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비극을 향해 급격히 방향을 틉니다. 1610년, 갈릴레오는 그래도 학문적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던 파도바를 떠나서 피렌체로 이직을 해요. 더 좋은 대우, 더 큰 명예를 약속받았겠죠? 친구였던 사그레도는 거기 위험하다고 뜯어 말렸지만 갈릴레오는 결국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그를 호랑이굴, 즉 로마 교황청의 막강한 권력, 바로 코앞으로 데려다 놓는 운명적인 한 수가 되고 맙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좋아 보였어요. 1611년 로마에 입성했을 때 갈릴레오는 말 그대로 슈퍼스타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추기경들이 그를 환대했고 당시 최고의 지성인 모임이었던 린체이 아카데미의 회원으로 추대됐죠. 심지어 교황청 소속 천문학자들조차 그의 망원경 관측이 전부 사실이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해줬습니다. 정말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의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편지 한 구절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한 추기경이 그의 후원자에게 보낸 편지인데 고대 로마 시대였다면 카피톨 언덕에 그의 동상이 세워졌을 것이라고까지 말하죠. 이처럼 모두가 그의 승리를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눈부신 성공의 그림자 속에서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몸집을 불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3월에 로마에 도착해서 영웅 대접을 받고 4월 24일에는 그의 발견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습니다. 축포가 터지고 모든 게 완벽해 보이죠?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5월 17일,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저 깊은 그림자 속에서 갈릴레오의 이름이 처음으로 종교재판소의 기록에 오르게 됩니다. 공개적인 축하의 무대 뒤편에서 비밀스러운 조사의 칼날이 번뜩이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겁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이죠. 싸움의 무대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의 반대자들은 이제 더 이상 망원경을 들여다보거나 수학 공식을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 구절을 들고 나오기 시작하죠. 코페르니쿠스 체계가 성서의 가르침에 위배된다고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과학적 증거로는 반박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싸움이었어요. 이제 갈릴레오의 가장 큰 도전은 저 멀리 밤하늘의 별들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건 바로 여기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에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관이었던 종교재판소와의 정면 대결이었죠. 과연 그는 이단이라는 무서운 낙인에서 벗어나 자신의 주장을 증명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의 운명은 이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